우리 김종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오늘 이때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예수전도단 창립자 그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국가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초를 세종대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실제로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한국의 복음의 시작을 세종대왕 때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모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1300년대 1300년대 그 분이니까 1340년대 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벌써 천 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복음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보니까요, 그 세종대왕이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우리 성경이 번역되진 않았지만 천주시리라고 해서 음. 그 예수교가 이미 예수회가 이미 중국에 진출했고 천주라고 해서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그 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이런 사상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걸 볼 때 세종이 혹시 그런 책을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인데 그 중간에 이런 얘기 신하들하고 얘기하면서 주자가 다 옳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그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옳은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엄청난 건데 아마 그러니까 주자학 물론 이제 세종대왕을 가장 변화시킨 대학연이라는 그 사서 삼경의 대학을 잘 풀어놓은 그 책을 그 아마 세종대왕이 많이 읽고 그 책을 통해서 통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사상들을 세계관들을 많이 성립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정리를 이 10건에 좀 많더라고요. 책을 다 보다가 정리하려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5가만 저는 정리했습니다. 이 저자가 보니까 그 세종나무라는 걸 가지고 세종을 이렇게 좀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국가 경영 마인드맵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세종이 아마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태종으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해야 되겠다는 경영 마인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재 경영이나 지식 경영, 또 국방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 이 과학기술이나 뭐, 언어, 뭐, 무슨 뭐, 예술 분야, 문화나 예술 분야, 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이게 종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합적인 어떤 그런 맵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나오던데 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그리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경연을 했더라고요. 그 경연이 이제 그 신하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그 새벽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경연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경연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경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마 6회 정도 경연을 한 것 같은데, 경연하는 날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경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사서삼경이든지 대학연이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종대왕이 교재를 정해주고 그 교재를 함께 읽고 토론 주제를 정하고 함께 뭐 토론했는데 격렬하게 토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신하하고 왕하고도 막 그냥 대립을 하기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세종대왕이 이런 큰 마인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신하들과의 소통과 우리 제 큰 제목이 소제목이 그렇잖아요.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 신하들과 소통하고 그 신하라고 하는 범주는 자기가 왕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신하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헌신하는 거 백성들에게 헌신하는 거죠. 너무 하여튼 감동적으로 봤고요. 지금 4부에는 세종 10계명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3부까지 나온 얘기들을 정리한 건데요. 1계명은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2계명은 왕을 추대한 백성들에게 헌신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왕은 백성들한테 추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상과 같은 내용이죠. 인재를 기르고 선발하고 맡겨라. 4계명은 싱크탱크를 활용하고 회의를 잘하라. 제5계명은 억울한 재판 없게 하라. 제6계명은 외교로 전쟁을 막고 문명국가를 건설하라. 제7계명은 영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제8계명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온 힘을 기울여 실천하라. 제9계명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 제10계명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국가 경영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1계명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하는데 세종실록 1월 1일 1년 그러니까 세종실록 공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종이 이제 즉위한 해고 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 해죠. 1월 6일 날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음, 그 당시에 뭐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세종이 즉위하고 처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성에 대한 인식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홍수와 가뭄과 태풍과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와 궁핍한 자가 먼저 그 고통에 처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역시 굶주림을 면치 못하니 너무도 가련하고 민망하다. 호주에 명령하여 창고를 열어 구제하게 하고 연달아 관리를 파견하여 나누어 다니면서 조사하게 한 바 수령으로서 백성의 쓰라림을 돌아보지 않는 자도 간혹 있으므로 이미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슬프다. 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 현상은 부족한 나로서는 두루 알 수 없으니 이게 어려서 나이가 젊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도 정말 굉장히 사례가 깊다는 걸 볼 수 있죠. 양민과 노비 결혼에 대해서도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윗대에서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은 노비가 아니라 양민을 날로 불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양민과 노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세운다면 윗대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서 법을 고치는 것이 된다. 금지법을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노비는 어민을 쫓는다는 고려시대의 법을 복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게 이제 계속 신하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그 신하들은 그 성리학이 자기의 종교예요. 자기의 신념이고 그런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체성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는 세종대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민과 노비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니까. 노비와 양민은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양민이 노비가 될 거냐, 노비가 양민이 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고 양민과 노비의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신하들이 하니까 세종대왕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은 양민이 더 많게 하는 것이 근본이고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은 그런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세종대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타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노비는 어민을 쫓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아마 그 양민과 노비가 결혼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려 시대는 그 성리학이 아니니까 그때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민이냐 노비냐에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노비면 그 아이들도 노비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양민이면 그 어머니 저 아이는 양민이 되는 거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도리와 수령 고소 문제 아까 이거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세종대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펴주지 않는다면 어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한 것을 부민이 그 오판한 소장을 관청에 바치고 개정을 청구하는 것이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받아들여 다스린다면 수령이 오판한 죄는 어찌 처리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 전답을 자기 전답인데 수령이 잘못 계산해서 자기 전답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전답이 맞다 이걸.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고를 하는데 그 상고를 못하도록 그 상고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하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것도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고수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내 생존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고수라고만 하겠느냐? 그거는 인지상정인 문제이다. 그건 부득이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잖아요, 지금. 근데 신하들이 굉장히 훌륭한 신하들이고, 훈련이 된 신하들이고, 또 나라 민족을 나름대로는 질서를 지키고 국가를 위하는 건데, 세종대왕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점을 왕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판을 한 그 수령을 어찌 처리하겠는가? 그 사람이 잘못 오판했으니까 벌을 줄 거냐?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의 대화 가운데서 안승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정치하는 도리는 아랫 백성의 심정이 위에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서삼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얘기를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성리학에는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건데 이 안승선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세종대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바로 그거다 이러면서 이제 안승선을 두둔해 주는 거죠. 그 세종은 정말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2계명은 왕을 추대한 백성들에게 헌신하라 그런데요.
왕이 추대된 게 아닌 게 왕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렇게 백성들한테 추대되었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엄청난 겁니다. 이거. 법을 시행하려 갈진데 모름지기 금석같이 굳어야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종실록 12년째 8월 13일 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을 시행하려 갈진데 모름지기 금석같이 굳어야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겠다. 이게 뭐냐면 왕이잖아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왕한테 맡겨가지고 복잡한 일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려고 왕을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마치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 다스리는 채통이 해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종실록 7년째 12월 10일 날에는 백성을 구제할 방법을 항상 가슴에 생각하라. 옛날에는 백성에게 예의 엄치를 가르쳤으나 지금은 의식이 부족하니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다스리겠느냐. 의식이 넉넉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어 형벌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의식이라는 것이 입고 먹고 입고 하는 거가 풍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의를 차릴 수 없는데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적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이 예의를 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개 일을 쉽게 여기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나 그 일을 어렵게 여기서 하는 이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니 너는 그것에 힘쓰라. 그래서 어, 항상 일을 할 때는 그냥 대부분 그러죠.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 이렇게 계속 그 효율만 따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일의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해결해라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정말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공부하고 넓고 깊게 이렇게 처음에 기초를 든든히 해야 나중에 계속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건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세종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3계명 인재를 기르고 선발하고 맡겨라. 내가 작은 벼슬을 제수할 적에도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고르는데 하물며 정승이리요. 이제 정승을 최윤덕을 정승으로 세우면서 이제 그 세종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재는 천하 국가의 지극한 보배이다. 이게 세종의 마음이죠. 한 시대의 정치가 흥왕하려면 반드시 일대의 영특한 인재가 있어야 하고 만세에 큰 공을 세웠으면 반드시 만세에 특이한 은총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종은 사람을 잘 쓰기도 했지만 보상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대들은 법으로서 말했지만 나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처리하는 일의 방도로서 행한 것이다. 이 뭐냐면 그 아까 그 나오죠 조말생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노비를 24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단하라고 막 이제 막 그러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용서하고 이제 그 함경도에 관찰사로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말도 맞다. 너희들은 법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때 형편에 따라 나는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또 그다음에 그러나 여러 사람을 제어함은 은혜와 유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데 있으니 은혜와 유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랑할 바를 알게 되고 이미 사랑할 바를 알게 되면 또한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니 근데 이제 북방에 이제 이름이 갑자기 김윤인가 이제 장군을 보내면서 그 북방의 오랑캐들을 물리칠 때 이게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라. 그래서 그 두 개가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 있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 세종대왕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한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관원이 그 직무에 적당한 자라면 모든 일에 다 다스려지나니. 그다음에 반드시 정밀하게 잘 골라 뽑음을 기다려 내가 다시 살펴서 벼슬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종은 정말 인재를 뽑는 것을 자기 그 국가 경영의 제1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뽑는데 대개는 이제 계속 그래 세종대왕이 계속 이조에다가 변계량인가 누구죠 그게 누구죠 그 이조 참판이 누구죠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사람을 청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죠. 아니 왕이 직접 쓰면 되지 그걸 거기다 꼭 그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세종대왕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대신들한테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 샅샅이 뒤졌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의 역량은 있는지 공부는 얼마큼 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게 해가지고 그 추천을 하게 하면 세종대왕이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해갖고 임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인재들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가 어찌 다 알겠느냐 내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해 오면 내가 그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정밀하게 잘 골라 뽑음을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싱크탱크를 활용하고 회의를 잘하라. 회의를 잘하신 분인데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다. 모든 일은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알면 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하여 숨김이 없어야 마땅하다. 이거는 정말 신하가 돼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왕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어, 내가 그대들을 집현전 관원에 임명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혀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를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독서에 전념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를 나타내어 내 뜻에 맞게 하고 글 읽는 규범에 대하여는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젊은 학자들 모아놓고 가만히 보니까 니들이 나는 실제로 너희들 공부를 좀 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기를 원했는데 니 보니까 계속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느라고 바쁜 것 같으니까 아예 출근하지 마.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에 전념해. 이렇게 독서에 전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독서할 때 그 글 읽는 것도 다 선후가 있으면 어떤 책부터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사서삼경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대학을 먼저 읽고 논어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중용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중용 다음에 뭐죠?
그렇게 네 권은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계량한테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선과 악을 다 기록하는 것은 뒤의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이다. 어찌 재난이라 하여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랴. 이건 역사를 잘 기록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도 다 기록을 하라고 세종대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서를 글귀로만 풀이하는 것은 학문에 도움이 없으니 반드시 마음의 공부가 있어야만 유익할 것이다. 다만 글을 보는 동안에 생각이 일깨워져서 여러 가지로 정사에 시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글 읽는 것이 어찌 유익하지 않으랴. 이게 책을 보는 것, 독서하는 것이 생각이 일깨워진다. 이 독서의 핵심을 알고 계시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경서는 체이고 사서는 용이 되므로 진실로 편백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서는 사서 삼경이라든지 이론적인 책이고 그 이제 역사서 있잖아요. 역사서는 고전 인문학 중에서도 고전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은 용이라 실제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되고 뭔가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들은 경서를 먼저 읽는 거예요. 사서 삼경이라든지 뭐 그 그런 그런 것들을 먼저 읽고 거기서 뭔가 배울 것을 하는데 마음이 급한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서를 먼저 읽으면 기본 질서를 생각하고 예의를 따지고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는데 역사서는 뭐가 있냐면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전략을 가지고 효율적인 걸 따지고 또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 침략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무시하고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막 어떤 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먼저 읽게 되면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먼저 들어가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경서를 읽어도 경서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부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이 돼 있으면 신앙의 기본기 탄탄해지는데 그런 걸 안 읽고 쉽게 얘기해서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가면서 막 그냥 누가 뭐 신앙 그런 신앙의 베이스 없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변화가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어떤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 것만 찾다 보면은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님들 듣다 보면은 차분하게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강설하고 하는 것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세종대왕이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5계명 억울한 재판이 없게 하라. 어린 자는 뒤에 허물을 고칠 수 있고 늙은이는 여성이 얼마 남지 아니한 자이니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옥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고 줄여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항상 몸소 상고하고 살피며 옥내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이며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게 하라.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격히 유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사람의 오장은 모두 등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등을 다쳐서 죽는 사람이 흔히 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법을 세워서 등에는 매지를 못하게 하였다. 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종대왕은 과학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척추 등 쪽에 그 32개의 메인 신경관이 있습니다. 그 메인 신경관을 통해서 그 신경관들이 쫙 그 퍼져가지고 우리의 장기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신경관을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머리 이, 이 머리 끝에서 꼬리뼈까지 척수가 다니면서 명령을 내리고 혈관이 그쪽을 통해 가지고 혈관이 공급이 되면서 명령을 내리고 그 장기가 활용되게 하는데 이 등을 때리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보면은 막 채찍으로 등을 때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등을 채찍에 맞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등을 때우지 말라, 등을 때리지 말라고 법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15세 이하와 70세 이상 된 자에게는 살인과 강도 이외에는 구속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모두 여러 사람이 증언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라. 만일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줄 것이니 두루 중앙과 지방에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죄가 결정되기 전에 그냥 옛날에는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먼저 구속시켜 놓고 뭐 판결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나 강도가 아닌 사람을 상해한 거 아닌 다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그 판결이 나기 전에는 구속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종대왕이 30년, 세종대왕이 32년 동안 통치하셨거든요. 30년째 8월 25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새로 냉수를 기르다가 자주자주 옷 가운데 바꿔 놓을 것.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감옥에 깨끗한 물을 계속 갈아주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5월에서 7월 10일까지는 한 차례 자원에 따라 몸을 씻게 할 것.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몸을 씻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매월 한 차례 자원에 따라 두 발을 감게 할 것.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감게 하라. 이렇게 돼 있고.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오간에 짚을 두텁게 깔 것이다. 아마 이것도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 집회는 원적 개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따뜻해요. 그래서 그리고 몸을 보호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효율적이면 최선의 것인데 그 그 집 있잖아요. 그 나락 그 하고 나면 그 남는 집 그걸로 우리 옛날에는 뭐 그걸로 뭐 가마니도 만들고 뭐 산내기도 만들고 뭐다 했잖아요. 그거를 오간에다 깔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이거와 같은 건데 등이 차가우면 생명의 위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그래도 좀 너무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다음 목욕할 때는 관료와 옥졸이 친히 스스로 검찰하여 도망하는 것을 막을 것.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10장까지 있는데 아까 10장에 우리 김용 대표님 얘기했지만은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노비들의 그 출산 휴가를 줬고 노비의 남편까지 출산 휴가를 주는 장면은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정말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